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국제정세와 국방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KBS 라이프에서 한 달에 한 번 전쟁기념사업회 용산특강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7월 용산특강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시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두카모 대사가 저희들이 정주가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더니 이제 강연에 났었는데, 네. 그 두카모 대사는 우선 한국에 대사로 오기 전에 네. 중요한 장관,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에티오피아가 2억 2천의 큰 나라의 장관도 했고, 그렇죠. 또 그 에티오피아 거물급 인사요. 그 남부 지역에 우리 같으면 도지사랄까요? 그 지도자, 통치자 역할도 했던 분이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네. 했는데, 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가 저희들이 준비한 측에서 기대한 것보다도 너무나 강연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 분인가요? 짧은 한 40분여 시간을 활용해서 에티오피아의 국가의 어떤 현황들을 잘 설명해, 특히 우리 국민들이 에티오피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너무나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80여 개의 민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부족이 갖고 있는 그 각 부족이 갖고 있는 문화의 또 다양성, 다민족가고 또 에티오피아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또 기록을 갖고 있어요. 루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단어를? 루시 이제 영화는 알고 있는데 루시가 320만 년 전에 화석이에요. 여성 화석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서 형체를 알고 있는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화석이 루시인데 루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죠. 저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화석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류에서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여러 가지를 설명한과 동시에 에티오피아의 현대사, 근대사 부분의 고통스러운 부분,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고 영국과 함께 이탈리아 물리치고 유엔에 가입, 유엔을 창설하는 회원국이고 또 유일하게 지상군을 한국 전쟁에 지원을 결심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에티오피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고 또 한국과의 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설명되는데 아마 이번에 이 방송을 보면 모두가 에티오피아 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프리카 박사, 에티오피아 박사가 될 수 있는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에서도 몇 주 전에 에티오피아의 6.25 참전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티오피아가 유명한 부대, 저도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강류 부대가 있었는데 강류 부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강류 부대를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살라시아 형제잖아요. 살라시아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한 6,200여 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122명이 전사 순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황제가 그 출전하는 강류부대원들에게 약간씩 그 번역의 차이는 있는데 이길 때까지 싸우라 이렇게 연설을 해요. 이길 때까지. 이 말은 바꿔서 번역하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사람도 포로가 되지 않은 부대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전쟁에서 용감했던 부대로 기억이 되죠. 그런데 사실 또 슬픈 이야기죠.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왕정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1974년에 맹기스투라는 소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17년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안에서 정권 교체. 근데 정권 교체는 뭐 그 나라 역사니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변이니까 정변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북한하고 친북 국가예요.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건지 한국 전쟁에 참여한 6,200명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형까지 시키고 박해하고 도시에 추방하고 직장을 빼앗고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그 후손까지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사회 진출을 못하게 했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 강류부대 이야기는 대사가 안 하더라고요. 대사도 알아요? 1974년 이후 17년간 했던 박해받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외교관으로서 절제되어 있는 숨긴 스토리지만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KBSN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침 또 에티오피아를 돕는 민간 단체가 그 심장병 앓는
학생들 어린이들 5명을 치료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것을 KBS를 통해 전국에 전파가 되니까 그 단체 민간 단체 지금 지원금이 제도하고 있어서 역시 KBS의 보도 위력, KBS 보도되고 이것이 국민들이 에티오피아를 제대로 알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우리 KBSN도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에서 강류 부대도 소개를 하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게 국민들에게 뿌듯합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지원을 참 리얼하게 요즘 신식 표현 레알하게 알도록 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외 전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마치 그 시기에 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관심이 높아져서 오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강정희 장관이 영국을 거쳐 에티오피아 출장길에 올랐어요. 네, 그리고 곧 국방부 장관도 에티오피아를 방문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민적 돈독해지고 관심이 있네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있는데 그 대사 연설에도 보면은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그 에티오피아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살라시 황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한 사진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사진. 네. 최근에 에티오피아 최고 집권 통치자죠. 총리가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난 사진을 쭉 내놓고 고위급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돕고 또 근데 그 도왔던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이 강류 부대의 스토리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왕의 명령으로 네. 왕의 명령으로 왔는데 그 뒤 집권한 세력이 그 명령으로 한 군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건요. 상상할 수 있는데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절제력 있게 역사를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 그렇게 이런 이제 인연들이 있었고 결국 또 중요한 건 앞으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데시달케 두카모 대사 우리 한국과 에티오피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좀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 개혁,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 모델 계획을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청중석에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대사 보고 지금 다시 미래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옛날처럼 에티오피아 도와줄 겁니까? 지원할 겁니까? 군사적 지원할 거냐? 물었더니 영어로 하겠습니다. absolute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했는데 유엔의 어떤 헌장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들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대사가 미래에 대해서 한국과의 협력 또 한국에게도 아프리카 진출했던 여러 가지 그 에티오피아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 또 에티오피아가 발전하고 있는 농업, 한국의 공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또 보러 왔네요. 청중들이 뭐 대부분 학생들입니까? 청년들도 많이 왔고 한 200여 명이 왔는데 마침 그 현장에 저 회장님도 예. 말씀하시고 예. 어떤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이제 행사를 좀 그 진행된 것에 대한 연설한 내용도 제가 조금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하고 강연이 끝나면 한 30분 정도 리셉션이라는 이름으로 대사와 우리 참석한 시민들 200여 명이 되니까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궁금한 걸 서로 얘기하고 서로 사진도 찍고 명함도 교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안내하는 건데 어쨌든 저도 그날 갈 걸 더 그랬어요. 의미 있는 것이 네. 심장병 수술을 받으러 왔던 5명 중에 1명은 좀 상태가 그때 좀 더 병원에 있어야 하고 4명하고 그 같이 인솔했던 분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핫하고 의미 깊었습니다. 네. 이 데시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의 강연 내일 오전 그 KBS 라이프 채널에서도 저희가 방영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화제를 좀 잠깐 바꿔서 지난달 이제 27일 6.25 참전국 기자들이 전쟁기념사업회를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참전국 기자들이 5개 나라 7명 정도가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제가 이제 전쟁기념관이 하고 있는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상설 전시하는 내랑이 상설 전시 문제하고 또 공공외교 또 어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들 또 어린이박물관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면 정전협정
이후에 순직한 유엔군 병사나 국군에 대해서 추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오느냐. 근데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 기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서 저희가 우리 전쟁기념관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그 20세기 역사를 좀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분들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독일, 예. 덴마크, 이탈리아, 튀르기예, 예. 필리핀. 예를 들면 튀르기예 같은 경우에는 튀르기예 통신사가 아니고 예. 튀르기예에서 활동하는 CNN 기자였어요. 오. 그래서 이 나라의 통신사 아주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외신 기자들이 왔었고 또 제가 우리 ROK 리포르 코리아식 이제 모자도 좀 선물하고 했더니 그 모자를 쓰고 사진도 찍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 이제 상설 전 시간 또 보고 그날 마침 참전 기념의 날 행사에 보훈부가 초청했던 전쟁 한국전 참전자 용사들 아까 그 직계 가지고 이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경력들이 좀 많은 기자들 그렇습니다. 같은데 사실 저도 기자니까 외국 기자 선배들인데 우리 사실 정부가 초청해서 왔는데 굉장히 그 질문 내용도 그렇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느낄 때 예. 저렇게 진지하게 하니까 직업은 모속이구나. 언론인들은 만나면 왜 그 질문이 예리하고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데 조금 식은땀을 좀 흘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귀한 국군 포로인 이대봉-옹을 이제 인터뷰했다는데 이대봉-옹 저도 사실 처음 듣죠. 저희들이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상설 전시관으로 국군 포로실을 국방부 협력해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과정에 저도 이대봉-옹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들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전협정이 7월 27일 날 이루어지는데 정전협정 직전 한 6개월이 가장 치열했어요.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 한 달 전에 화살머리 전투에서 참가한 부대가 다 죽었는데 혼자 3명 살았는데 살았는데 살아났던 눈을 떠 살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북한 탄광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탄광 기계 손가락도 3개 이렇게 부서지고 그래서 2006년인가에 이제 탈북을 해요.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 있어 생존한 포로 지금 군인 신분이었다가 북한에 생활하다가 탈북해서 서울에 온 사람이 한 200여 명 되면은 생존한 분들이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포로 될 때 20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되죠. 대단하시네요. 탄광에 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신체 일부까지 이렇게 부서지고 그 고통을 또 그 받았던 북한 체제로부터 아주 멸시당하고 고통받았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생에서 북한에서 사신 날이 더 많은 거잖아요. 53년 동안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한 거니까. 그렇죠. 북한인데. 좀 기구한. 너무 마지막에 북한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부인도 사별하고 혼자 애도 있었는데 애도 이제 잃고 나니까 너무너무 매일같이 죽어도 좋으니까 고향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 왔는데 이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숙연해지고요.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그분들 좀 더 배려하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비극적인 역사. 짬 나시면은 전쟁 기념관 안에 국군 포로실을 하면 좀 부족하면 와서 보면은 이런 데 대한 어떤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꼭 갈 겁니다. 한번 오십시오. 약속 드렸잖아요. 예. 이번에 그 북한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주에 일본을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장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의 핵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북한의 의도 뭐겠습니까? 예, 신원식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7차 핵실험은 군사적으로는 제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차 내지 6차 핵실험하면 핵무기의 어떤 디바이스를 완성했는 거기 때문에 뭐 7차든 8차든 9차든 10차든 큰 의미가 없어요. 핵은 이미 보유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미 전략 차원에서는 뭐냐면 트럼프하고 약속한 게 핵실험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약속한 거고 글로벌 차원으로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 모든 것을 파기를 선언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거의 이제 저 모든 약속을 깨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 끄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대외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추가 제재를 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찬성해왔고 그걸 해왔거든요. 네. 자 이제는 러시아가 북한이 군사적 긴밀해졌고 중국도 조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조금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도 아니고 핵실험했는데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기존 약속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극명하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또 북한 핵보에 어떤 태도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체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번 이제 미국 대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물론 이제 끝에는 봐야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의 경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 김정은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김정은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겠느냐 이 점도 관심인데. 요즘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조심하는 게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조심하는 거예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된다고 한 사람이 다 물 먹었잖아요. 네. 바이든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대선에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될 확률도 있고 네. 해리스가 될 확률인데 트럼프가 된다면은 첫째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대화 세 차례죠. 판문점에서까지 하면 세 차례 했던 대화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차례 주고받은 편지들이 스킨십이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공식적인 미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조금 어떤 다른 지도자보다는 조금 서로를 탐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중을 알고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둘이 코드가 조금 잘 맞을 수가 있다. 조금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어쨌든지 그 목표가 있어요. 대미 정책의 목표가 이 정전협정을 대체해서 평화협정 같은 것을 하나 미국과 만들고 싶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데 모든 노력, 어떤 속임수까지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할 건데 트럼프가 이런 북한의 그 전략에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미국에 요구할 때는 우리는 핵 폐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협상 카드를 던질 수 있어 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덜컥 북한의 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트럼프가 중요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이 북한의 이러한 방식의 대미 접근을 알기 때문에 북한 의도대로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북미 관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북러 관계도 봐야 되는데 이 신원식 장관이 북러 관계가 점점 밀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서로 북한과 러시아가 뭘 주고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네. 러시아에 필요한 것이 고급 무기가 아니고 고급 무기 러시아 많이 갖고 있죠. 재래식 무기, 지뢰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북한으로부터 많이 얻어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트럭 숫자가 많았지 증가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가 북한에 또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경제 지원이에요. 네. 원유라든지 뭐 이런 외화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러시아가 북한에 그럼 군사 기술도 줄 거 아니냐. 네. 북한이 뭐 정찰 위성 몇 차례 발사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분 이런 정찰 위성 기술을 주는 건 단기간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고급 기술을 북한에 주는 것도 그런데 만약에 주게 된다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성능 개량시키는 부분하고 정찰 위성 부분에 기술을 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북한에게는 북한에 필요한 식량과 또 원유,
기름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기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김주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내용인데 김주혜가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김주혜 관련 보도가 2022년부터 나왔거든요. 네. 대외 활동하는 것이 김정은과 대외 활동하는 모습이 그 모습 누가 봐도 뭐 김주혜가 후계 수업 받고 있다고 뉴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 상식이 돼 있는 거죠. 북한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아 김주혜가 후계자 중에 어느 부 되면 돼 있구나 이건 다 아는 건데 예. 이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책적 자질과 그 권력 기반 파워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퍼스널리티 자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우리 국가기관에서 발표했는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새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저 후계 수업이 좀 더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의 어떤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또 일부의 전문가들에 보면은 김주혜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오빠에 대한 오빠가 외국에서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비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김주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주혜도 그 백두혈 통으로 김정은 이후의 후계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북한 이일규 씨 증언에 따르면은 예. 최선희 그 북한의 외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세상이 이제 여성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최선희가 직위가 높았는데 외무부 장관을 발탁할 때 여성의 발탁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김주혜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후계 대상자 중에 한 명의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 우리 모니터링해 가야 될 것. 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상식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상식으로 이제 앞으로 알고요. 북한에 그 여성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니까 노동당보다는 장마당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장마당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역량을 발휘하고 있대요. 가게에서 집에서 차지하는데 역할이 여성 역할과 위치가 높아져서 최근 통일부 발표한 자료는 여러 가지 탈북자 증언 따르면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한번 오세요. 전쟁기념관에. 아, 그럼요. 약속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